타임의 일원. 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혜연. 이희창입니다. 오늘은 누가 기능의학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요. 참 보기 좋네요. 이창 원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인생은 여행이다. 여행을 떠날 때 느낌을 보면 그렇게 편하고 좋은 그런 여행길이 되면 굉장히 기쁘잖아, 그죠? 그렇죠. 네. 그런 여행을 위해서 우리의 네. 인생을 그런 행복한 기억이 떠오를 수 있는 이런 여행이 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이제 운전하기 위한 운전자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운전자가 어떻게 맑은 정신에서 어디를 갈 것이고 계획을 잘 세우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이런 어떤 그 여행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모든 준비를 잘 마칠 겁니다. 운전자 같은 경우에 이 뇌죠.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뇌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뇌가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이 차로서 여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엔진이 좋아야지 여행에서 우리가 나우가 되지가 않죠. 부신 호르몬이 아침에 이제 좋은 이 여행이 되도록 시동을 잘 걸어주고, 또 거기에 우리가 여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름이 필요하죠. 그렇죠.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기름이 공급돼야 되니까 기름은 우리의 에너지하고 똑같다, 그죠? 그래서 차에 기름을 넣어주듯이 우리 몸에 기름을 넣어주는 게 우리가 밥을 잘 먹어서 그게 잘 연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화기가 건강해야 된다. 차에 기름을 넣듯이 우리는 소화가 잘 돼야 된다. 소화와 흡수. 그리고 여행을 할 때 보면 엑셀레이터도 밟고 브레이크도 밟잖아, 그죠? 그쵸. 우리가 급히 가면 좀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그쵸. 너무 느리게 갈 때는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빨리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속도 조절이 안 되죠.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우리 자율신경과 우리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적절히 밸런스를 잘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도 우리가 속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도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죠? 불안과 우울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 인생은 여행이다. 우리가 좋은 여행을 위한 우리 좋은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여행과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 거기서 우리가 기능의학 검진에 대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야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행을 잘 이제 행복하게 마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환자분들이 저희 외래에 자주 오시는 환자분들이세요.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보세요. 자,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빈혈이 아니라는데 자주 어지러워요. 이명이 있는데 못 고친다고 평생 친구처럼 지내라고 합니다. 두통을 달고 살고 늘 필요해요.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아요. 눈이 따갑고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아요. 비염, 두드러기가 자주 생겨요. 늘 뒷목과 어깨가 딱딱하고 뭉쳐요. 소변을 자주 봐요. 내시경 검사는 괜찮은데 속이 따갑고 늘 소화가 안 돼요. 잠 좀 잘 잡았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손발이 시려서 힘들어요. 배가 차요. 생리불순이 있고 탈모가 있어요. 정말 안 먹는데 살이 쪄요. 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몇 개나 해당이 되세요. 이런 분들이 실제로는 많은데 일반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냥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크게 어떤 진단을 붙일 만큼의 강한 증상도 잘 아닌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삶의 질은 굉장히 떨어뜨려주는 이런 증상들이죠. 건강하지 않는 거죠, 그죠? 건강하지 않은데 어떤 질환이라고 이름 짓기 어려운 막연한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러면 이런 증상들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괜찮으냐? 또 그건 아니고, 이것들이 다음에 다가올 질환들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걸 그냥 질병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으니 두고 보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미연에 찾아서 기능의 이상을
개선해 주는 것이 기능의학 검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런 분들이 어찌할 수가 없죠. 분명히 예. 나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뭔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사를 해도 그렇죠. 어떻게 이제 어떤 진단에 붙일 만큼 이상이 없고 그렇죠. 거의 되게 답답해 하시죠. 그래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렇지만 예. 늘 이런 증상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질적으로 삶이 안 좋다라고 느끼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주로 우리가 수련을 받는 방식이 어떤 정상이나 질병에는 어떤 약이다라는 이런 1:1 매칭 시스템을 많이 배웠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치료 방법으로는 개선할 수 없는 증상이 많은 거죠. 이제 이걸 개선하기 위한 이제 우리의 대안으로 이제 기능의학이 점차 발전을 했는데 이 이제 표를 보시면 이제 기능의학이란 어떤 학문인가 제가 영어로 적었어 죄송합니다.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자, 이 기능의학이란 그 사람 전체를 치료하는 학문이다. whole person을 치료한다. 근데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그 사람이 진짜 나는 건강하다. 나는 웰빙하고 있다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람 전체를 치료하는 의학의 한 분야다. 병을 치료하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건강하게 하고 이 사람을 웰빙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학문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예전에 우리가 알았던 보완 대체의학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런 그 대체의학이라는 것이 뭔가 비과학적인 그 경험에 의존한 치료 방법이었다면 이 기능의학은 현대의료를 컨벤셔널 메디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현대의학 더하기 과학적인 지표가 있는 보완 대체의학의 치료 방법들을 우리가 같이 합친 학문을 기능의학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TMS도 치료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치료 방법들을 환자분들한테 많이 이제 접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이 느끼는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몸의 대사 과정이나 호르몬 신호 전달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또 그 사람의 그 마인드와도 중요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마인드 바디 그 다음에 그런 다른 각 기관들 간의 그 연관성을 같이 치료하는 학문이 기능의학 학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그 사람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잘 돌아가느냐를 검사하는 검진이 기능의학 검진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이 증상이나 이것이 예. 진단하고 맞지 않을 때는 예. 그 증상이 있을 때 이렇게 검사하고 검사를 지검상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해서 나오지 않을 때 대부분 정신과로 스트레스성이다 신경성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그렇죠. 정신과에서 진료도 하고 다른 데서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예. 정신적인 문제로만 보고 접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했죠. 근데 그렇죠. 좀 더 과학이 발전하고 이제 검사법들도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예. 예전에 신경증이고 노이로제라고 하는 진단명들이 실질적으로 신체적인 문제로 이제 예. 결과가 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신체화 증상. 예. 예전에는 그 예. 스트레스는 신체화 증상이라 했는 부분들이 실제로 보니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의 현대의학적인 상황의 검사에서 나타나지는 않고 그것들이 기능의학 검진에서만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기능의학 검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의 원인이 나는 스트레스성 신경증이라고 했는데 원인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자분이 이런 그 신경정신과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안 드실 수도 있는데 네. 그죠? 계속 드시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기능의학의 모델을 나타내는 기능의학 나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익숙해진 개념이 뭐냐 하면은 신경과, 소화기, 심장, 내분비, 비뇨기, 호흡기, 간, 알레르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몸을 세분화해서 막 치료하는데 굉장히
의사도 익숙해져 있고 환자분들도 내가 어디가 아프면 이건 안과, 이거는 이비인후과, 내과 이런 식으로 또 내과 중에서도 호흡기 내과, 순환기 내과 뭐 이렇게 세분돼 있어요. 그죠? 많이 세부적으로 예. 나눠졌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한 뿌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불균형의 원인들이 이렇게 뿌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기관의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기능의학 나무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장 내 축에서 예. 이 질병이든 증상에 대한 접근을 예. 하다 보니까 예. 요즘은 제가 이제 정신건강학과 전문이지만서도 다른 환자분들이든 다른 주위분들이 그거 무슨 과에 가야 되지? 제가 당황스러울 때가 좀 있어요. 그 구분을 좀 하기가 힘든. 예. 근데 예전 같으면 그건 내과, 이건 예. 뇌과인데 예. 요즘은 왜 그걸 그러세요? 여기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기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 요즘은 과가 세분화되는 것이 예. 우리의 이제 증상들을 보면 조금 더 폭넓게 보다 보니까 예. 그것이 세분화돼서 그쪽에 가야지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조금 볼 줄 아는 데만 가도 그 예.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 표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장기별로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소화 흡수 능력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 가지 신호가 잘 전달되는지 신호 전달의 효율성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면역과 재생 능력이 좋은지 또 그 사람이 에너지를 잘 생성하는지 또 그 사람의 해독과 배설 능력은 어떤지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능의학 검진을 한다면 소화 흡수 능력을 보는 검사는 소변 유기산 검사, 모발 검사, 지방산 분석 검사, 푸드 알러지 검사가 있고 신호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가 신경과 호르몬의 신호 전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율신경 검사, HRV 테스트, 타액 호르몬 검사, 또 더치 테스트라는 그 호르몬 검사가 있어요. 소변 유기산 검사가 몸의 신호 전달의 효율성을 보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그 면역과 재생 능력을 보는 검사가 소변 유기산 검사, 장내 세균 검사, 푸드 알러지 검사, 조눌린 검사, 환경 호르몬 검사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잘 생성하느냐, 에너지 생성 능력을 보는 검사가 소변 유기산 검사, 모발 검사, 타액 호르몬 검사가 있고 해독 배설 능력을 보는 검사가 소변 유기산 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각 검사들이 보는 것들이 서로 이렇게 엇갈리기도 하고 하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강론에 들어가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신호전달 예. 효율성에 정량내파가 빠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진짜 가장 중요한 정량내파를 빠뜨렸네요. 정량내파가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화 흡수 능력과 신호 전달, 면역과 재생 능력, 에너지 생성 능력, 해독 배설 능력을 기능의학 검진 후에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는지,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수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휴식해야 되는지, 가족과의 관계를 주변 사람과 관계를 이끌어 갈 건지, 또한 그 나의 인생의 의미와 앞으로의 목표를 어떻게 정립하고 그것을 어떻게 생성해 나가야 되는지를 컨설팅하고 그거에 따른 이제 목표와 성취에 대한 것을 중간에 이제 평가를 하면서 다음 치료를 위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기능의학적인 치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능의학 검진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죠. 그렇죠. 기능의학 검진을 통한 자료로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이제 치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환이 있으면 그 질환에 따른 약을 먹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약을 먹고 또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런 그 기능의학 검진을 통해서 나의 건강을 더욱 정진하는 지표로 삼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될 병과 약을 먹어야 될 병과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 나가야 될 병은 해 나가고 이 기능의학 검진은 거기에
보태어져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좋은 삶의 질을 가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소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중에 지나서 큰 정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 사항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삶이 좀 웰빙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렇죠. 오늘은 어떤 분들이 기능의학 검진을 하셔야 할까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이 어떻게 어떤 약을 처방하고 어떤 수술을 할 것인가를 검사하는 방법이라면, 기능의학 검진은 이미 드시고 있는 약이나 앞으로 늘어갈 약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솔루션을 주는 검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기능의학 검사는 어떤 것들을 검사를 하고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이웃집 닥터 이희창 김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